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기출변형 800제로 끝내는 공기업 경제학 거시경제 편이고요. 제3편 화폐 수요 공급과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편과 관련된 것은 이제 화폐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화폐 시장은요, 화폐 수요 공급 그리고 그 안에 거래가 되는 통화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통화정책이라 하기도 하고요, 금융정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요, 주로 이제 좀 정해져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래도 혹시나 해서 좀 자세한 깊이 있는 것까지 문제를 터치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통화량의 정의와 본원 통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량이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게 화폐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화폐가 뭐예요? 화폐가 거래 매개 수단이 되는 게 바로 화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화폐의 3대 기능이 있잖아요. 뭐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든가 가치 저장 아니면 표준의 지불 역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화폐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폐가 얼마나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가, 많이 풀려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통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통화량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 양이고요. 본원 통화라고 얘기합니다.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원 통화, 하이 파워드 머니 이렇게 쓰기도 해요. 통화량은 M이라고 쓸게요. 이 본원 통화가 시중에 공급되었을 때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용 창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475번 문제인데요. 난이도는 한 중으로 해놨습니다. 예, 이거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자, 먼저 화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바르게 말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화폐라는 게 없으면요, 물물 교환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서로 트레이드 교환을 할 때요, 사실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화폐라는 게 있으면 둘이 만나는데 욕망에 상호 일치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환의 매개 수단이죠. 답을 보시면 이게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는 거,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는 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과라든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토끼를 만약에 가지고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한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내가 사과를 갖고 있는데 토끼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과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원하는 욕망을 상호 코인시던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상호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간에 매개 역할로 화폐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화나 달러를 이용하게 되면은 교환을 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구매력을 보관해 준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과라든가 토끼를 가지고 우리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사과가 썩거나 토끼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로 약간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오랫동안 가치를 뒤로 이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출제 예상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난이도는 중간입니다. 자, 본원 통화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돈을 우리가 본원 통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중앙은행이 이렇게 있죠.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으로 돈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 나가는 돈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본원 통화가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이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첫 번째 우리가 봤을 때 한번 우선 보세요. 네, 우선 찾으셨습니까? 예, 맞아요. 요거야. 여기 보시면 법정 지급 준비율은 본원 통화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뒤에 다시 보겠지만 예금 통화가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할 때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게 돼서요.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지 본원 통화 자체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하는 요인 중에서 본원 통화가 증가하는 거냐?
신용창조 때문에 발생하는가 그걸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요것들이 바로 보는 통화가 증가하는 요인입니다. 중앙은행에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화증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돈이 중앙은행에서 나가는 거잖아. 아니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 만약에 삼성이 해외에서 뭐 스마트폰을 많이 수출해가지고 달러가 들어왔어요. 돈을 벌어들이는 거와 수출 증가로 그러면 이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달러를 받아들인 삼성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중앙은행 가서 환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화로 바꿔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을 매입하게 되면 통화량 자체가 원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원 통화란 무엇이고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잘 봐주시죠. 자, 신용창조와 화폐 공급은요. 우리가 본원적 예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이렇게 있으면 은행으로 이제 돈이 들어왔어. 돈이 들어오면 지급을 위해서 일정 부분만큼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본원 통화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 본원적 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시드머니 같은 거예요.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요. 대출을 해. 그래서 이제 맥스가 되는 신용창조는요. A은행에서 지급준비금만큼 놔두고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게 B은행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 B은행으로 가게 되면 B은행 입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B은행으로 갔어.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지급을 위해서 돈을 놔두고 나머지는 대출을 또 해주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돼.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죠.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승수라는 효과를 나타낼 때는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분모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원 통화 대비 통화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승수인데요.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 공식인데 둘 다 그냥 바꾸지 마시고요. 두 개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현금 관련된 보유 비율이에요. 그래서 네, 현금 보유 비율, 그 다음에 1-C에 그 다음 지급 준비율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식이 바로 K 플러스 Z에다가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C는 현금을 보유하는 비율인데 얘는 공식 자체가 여기 보시면 얘가 본원 통화가 우리가 현금과요 지급 준비율 이게 본원 통화가 되는 것이고요. 현금과 예금 통화 이렇게 되는 게 M 통화량 이렇게 되는 거 공식 암기하세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스몰 c는 현금 보유 비율인데요. 현금 보유 비율인데 네, 이거 암기하시죠? 자, 뭐분의 뭐인가라고 하면요. 통화량 대비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는가 그 비율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 통화량 비율이라 그러고요. 얘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얘는 현금 예금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금 예금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C를 D로 나눈 거 요거로 보시면 돼요. 공식이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Z는 지급준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9번이고요. 이 난이도 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A은행이 300억 원의 예금이 있어. 그리고 255억 원의 대출을 가지고 있대요.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은행이라는 게 골드스미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금세공업자들이 자기가 금을 다루면서 금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거기서 유래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맡긴 사람들이 모든 돈을 다 그냥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자기가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0억 원의 예금이 들어왔어요. 300억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해설에는 뭐 대차대조표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5억 원의 대출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를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냐면 45억 원을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고요. 255억 원을 대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은행 입장에서 A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지불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지불 준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하면은 여기 1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본원적 예금에서 반드시 보유해야 될 돈은 여기 10%인 30만 억이라고 할게요. 만 꼭 지급준비금으로 필요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0억만 딱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약간 겁나는 거야. 사람들이 갑자기 내 돈 주세요 했다가 못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억을 넘어가는 45억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초과 지불 준비금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30억을 초과해서 45만큼 보유했으니까 얼마나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15억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대출할 수 있습니까? 하면 15억만큼을 더 추가적으로 대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문제인데 484번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상인데 이거는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그렇게 넣기는 했어요. 해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세요. 자, 우선 요구불 예금에 대한 현금 보유 비율이 현금 보유 비율이야. 근데 뭐에 대한 요구불 예금이야? 그러니까 현금 보유인데 요구불 예금에 대한 현금 보유 비율이 40%니까 0.4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 경제 주체들은 현금 외에는 다 요구불 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 아니면 예금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법정 지급 준비율이 20%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금 이외에는 모두 대출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지급 준비금이 Z라고 할 때 여기 나오면 예금 대비 뭐 이렇게 왜냐면 여기 현금 요구불 예금에 대한 하니까 예금 대비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타당할 거예요. 0.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급 준비금이 여기서 100억 원이라 할 때 본원 통화와 M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지급 준비금이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Z가 100억 원인 거야. Z가 10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100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얘가 500억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따라오셨죠? 자, D가 500이야. D가 500이야. 500억.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40%가 되려면 얘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C는? 그렇지. 40%가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당연히 200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앞에서 본원 통화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 본원 통화는 현금과 지급준비금 이거예요. 이거 지급준비율이 아니라 지급준비금 이거 대문자로 쓴 거야. 이건 소문자고요. 그리고 통화량은 현금과 예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C가 200이고 지급준비금이 100이니까 본원 통화는 300억 이렇게 해서 300억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 M1이라 하는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C가 200억이고 예금이 500억이네요. 500억 이렇게 되니까 700억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중간에 이게 독해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하는 거 거기까지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5번 문제인데요. 난이도 중으로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동화승수에 대한 얘기야.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거니까 X 이렇게 할게요. 언제 통화승수가 커집니까? 공식 자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공식은 현금 보유 비율과
1-C에 이건 소문자야. 지급준비율이야. 분의 1 이렇게 공식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고요. 요거 한번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어떤 게 답이 틀렸습니까? 자, 1번 찾았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다라고 하면은요. 법정 밑줄 치시고 이거 필요라고 합니다. 필수 이렇게도 해요. 여러분, 법정 지급 준비율을 만약에 인상하게 되면 은행이 돈을 꼭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출을 하는 걸 막게 된단 말이야. 대출을 더 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Z가 올라가는 거야. 지급 준비율 Z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승수야, 승수. 스몰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승수는 당연히 하락하게 됩니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2번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 이거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은행이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 떨어진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현금 보유 비율이 감소합니다. 감소. 네, 이해되시죠? 현금 보유 비율 여기서 C라고 하면 C가 감소하면 승수는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통화 비율이 감소하면 이게 현금 비율이 감소하는 거야. 현금을 적게 보유를 해야지 중앙은행이 이제 일반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승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대가 되면은 통화 승수가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신용카드를 갖고 있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현금 보유 비율이 작아지는 거야. 신용카드를 갖게 되면 현금을 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초과 지급 준비율이 상승하면 이건 뭐냐면 은행이 더 많이 초과해서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수는 감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출이 감소하잖아. 대출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 지급준비율 Z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급준비율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리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필요 지급준비율이고 Z는 excess 해가지고 이게 초과 지급준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excess예요. 그래서 얘는 초과 지급 준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법정 필요 지급 준비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쉽게 1번 알 수 있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화폐 수량설과 신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폐 수량설과 여기 나와 있는 4번에 있는 유동성 선호설은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화폐 공급과 관련된 거예요. 포인트가 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는 화폐 공급과 관련된 것이고요. 여기 3번과 4번은요. 화폐 수요와 관련된 거예요. 화폐 수요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화폐 수량설과 신화폐 수량설은요. 이게 누구 주장입니까? 라고 하면 화폐 수요 중에서 고전학파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고전학파에 교환방정식이라고 있죠. 교환방정식. 요거 암기하셔야죠. MV는 P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 통화량, 화폐 공급이고요. V, 유통속도고 P, 물가수준, Y, 실질 국민소득이야. 그래서 PY가 명목 국민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환방정식 이렇게 돼 있어요. M이 통화량, 유통속도, 물가, 국민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유통속도라든가 국민소득은 고정돼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얘가 픽스드 고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여기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교환 방정식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고전학파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유통속도가 과연 고정돼 있냐라는 거에서 케인작파는 유통속도가 움직인다고 그랬거든. 이자율에 민감하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자율에 대해서 유통속도는 플러스 관계로 영향을 받는다. V가 유통속도예요. 잘 찾아보세요. 유통속도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지만 옛날에는 이제 고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받지만 받으나 약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미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을 이걸 이제 화폐 수량설이라고 합니다. 교환 방정식에 의한 화폐 수량설인데 거기서 신이라는 말이 붙어서 신화폐 수량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신화폐 수량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화폐 수량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문제 풀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에 따를 때, 자, 487번에 난이도 중으로 했습니다. 평범한 문제예요.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화폐 수량설이 MV는 PY인데요. Y에서 MV는 PY라는 그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자, M이 증가시 이거야. M이 증가시.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답 찾아보세요. 네, 맞아요. 물가가 상승한다. 말씀드렸잖아. 여기 보시면 가정이라는 게 이제 깔려 있어야 돼요.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가정은 자, 뭐가 기본 가정입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 유통속도가 일정해요. 왜요? 사람들이 그 화폐를 씀씀이 하는 게 이게 고전학파는 옛날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때 세상이 뭐 그렇게 빠르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도는 속도가 약간 일정하게 돼 있고요. Y도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M이 증가하게 되면 V는 그대로 있고 Y는 그대로 있으니까 물가만 상승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이라고 할까? 인플레이케이션은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네,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원인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의 증가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 이게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물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장기에 대한 얘기고 단기에는 유통속도가 변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게 된다라는 걸 가지고 약간 케인즈 학파가 고전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을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적 여기 보시면 화폐 수량설의 현금 잔고 방정식에 대한 신화폐 수량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앞에요. 신화폐 수량설이 달라붙었잖아. 우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신자가 붙었어요. 화폐 수량설이 MV는 PY예요. PY. 앞에서 본 것처럼 제가 기존의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요. 화폐 수량설에서 여기 나와 있는 유통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는 변하는 거야. 얘는.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가 되는데 이게 뭐 민감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고전적 화폐 수량설에 대한 신화폐 수량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아닌 것은 이렇게요. 자,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죠. 잘 돼요? 정리되셨습니까? 네. 답은 요거예요. 요거 먼저 볼게요. 화폐량의 증가는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야. 실질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신화폐 수량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통화량이 변화하게 되면 유통속도가 조금씩 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또 얘도요.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장기에는 변화가 없다. 자, 이렇게 보세요. 신화폐 수량설은요. 유통속도가 좀 변하고 얘도 조금은 단계는 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사람이야.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폐 수량설이요. 자, 그러면 거시경제학에서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셔야 되는 거냐면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 할 때 프리드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통화주의라고 보시면 돼. 통화주의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단기와 장기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장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단기에는 효과가 조금 있다. 이렇게 끌고 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야. 장단기 효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통화주의자, 프리드만, 신화폐 수량설 같이 묶으셔야 돼.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뭐 자연 실업률 가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본적으로 장단기 효과가 다르고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자율이 변해서 유통속도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극단적인 고전학파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이렇게요. 아셨죠? 근데 장기에는 효과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화폐 수량설이 그 전에 있는 고전적 화폐 수량설과 차이점은 유통속도가 변할 수 있다. 이자율이 변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통속도라든가 이자율 등이 단기에는 변화가 가능해요. 단기에는 변화가 가능. 근데 장기에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뭐 그 정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목소득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명목소득은. 여기 P 곱하기 Y가 명목소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에 Y도 변할 뿐만 아니라 장기에 또 P도 변하기 때문에 명목소득에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야 너네 고전학파를 배신한 거야? 그건 아니고 왜냐면 고전학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에는 약간 신화폐 수량설이 고전학파랑 다르지만 장기에는 고전학파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라든가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마샬의 K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기다 씁시다. MV는 PY 분의 1에서 요 유통속도를 요거 V로 했죠. 여기 기본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를 뭐라 그런다? 얘를 마샬의 K라고 얘기합니다. 마샬의 K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전학파는 이 K가 고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유통속도가 고정돼 있으니까. 고전학파는 K가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통화주의 신화폐 수량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K가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화폐 보유 비율인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근데 단계는 영향받지만 장기에는 미미하다.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잘 두 개 비교해서 암기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에서 난이도 상으로 해놨는데요. 이 계산 문제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공식을 알게 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답 한번 찾아보시죠. 화폐 유통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되죠? 잘 되십니까? 예, 4예요. 왜 그렇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주어진 정보를 보셔야 돼. 유통속도가 들어가면 MV는 PY 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 V로 바꿔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 식에다 그냥 정리하시면 돼. 바꾼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고요. 자,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쌀만 100kg이 생산돼서 거래가 되었대요. 그러면 Y가 요게 100이야. 100 이렇게 됐죠? 자,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2만 원이래. 쌀 가격이 2만 원이 2라고 쓸게요. 되셨죠? 자, 만 원 다 단위는 제거하고요. 자, 통화량 화폐 공급량 50만 원입니다. 얘는 50만 원입니다. 이게 성립하는 걸 찾는 거야. 이때 V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리하면 되지. V 찾으면 돼. 만약에 여기다가 식을 이렇게 써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2 곱하기 100 분의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알면은 되게 간단한 건데 모르면 딱 이 문제 받아들인 다음에 와 뭐로 하지? 찍자 3번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된다고요. 아셨죠? 그렇게 잘 준비하시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의 어떤 화폐 수요 이론에 해당하는 유동성 선호설과 그리고 기타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인즈는요, 유동성 하면 이제 뭐가 유동성입니까? 하면 화폐가 바로 유동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호라는 게 뭐야? 선호라는 게 화폐 수요. 아니, 프리퍼런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거를 수요한다, 선호한다, 그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폐 수요 이론이야. 누구 주장? 케인즈 학파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폐를 왜 보유하는가? 케인즈 학파는요, 화폐 수요 관련된 이유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거래를 위한, 하나는 투기적 동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위한, 트랜잭션을 위한, 얘는 이제 소득의 영향을 받는 플러스다라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페큘레이티브, 얘는 투기적 동기인데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우리가 화폐 수요 이론을 나타낼 때 이게 화폐 수요 나타내고요. 이자율이라고 하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는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영향 받으니까 이렇게 우하향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우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요, 기타 화폐 수요 이론 해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몰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보몰 이렇게요. 약간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기본서 강의할 때는 조금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를 발전시켰는데요. 보몰이라는 학자가. 근데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Y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분 수수료 있잖아요. 거래 비용 있잖아. 그게 이제 여기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 관련된 비용이 네, 화폐를 보유하는 거에 따른 화폐 보유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요. 토빈이라는 학자가 뭐 보몰 토빈 하는데 보몰은 겹치니까 토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화폐를 왜 보유하는가 할 때요. 여기 보시면 이자율 외에 다른 것들도 영향 미쳐. 이자율이 변할 때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자율에 마이너스 했는데 여기다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같이 고민해가 자산 선택 이론해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까지 감안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봤던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얘기가 거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494번 문제인데요. 난이도 중으로 했습니다.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케인즈는요. 리퀴디티 프리퍼런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이 바로 리퀴디티예요. 그리고 프리퍼런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쫙 보시죠. 먼저 답 찾아보세요. 풀어보셨던 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투기적 화폐 수요. 이게 좀 약간 이거는 어렵긴 해. 케인즈의 사고방식을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투기적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화폐를 가지고 내가 화폐를 보유할까? 케인즈는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투자 자산으로 보유할 때 금융 자산은 머니 또는 본드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이게 국공채예요. 국채, 채권. 아니면 화폐를 내가 보유하거나 두 개만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요. 내가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은 국채를 좀 적게 보유하고요. 국채를 많이 보유하면 화폐가 줄어들어.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뭐다? 금융자산 이렇게 보시면 돼. 네,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보유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 같은 거에 영향, 이게 채권의 가격이 이자율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국공채와 회사채, 주식 등 각종 아니야, 그냥 뭐 본드라고 하는 이 회사채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 주식 같은 것까지 다 주식시장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것도 그냥 하나로 해서 그냥 본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어떤 금융자산을 얘기하지 않았고 금융자산은 두 개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금융자산에는 저기 나와 있는 화폐. 화폐가 이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죠. 화폐와 국채, 본드, 채권. 본드라고 할게요. 채권, 본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이자율을 하고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마이너스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자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면 이게 유동성 함정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밑줄 치시고. 유동성 함정이야. 유동성 함정에서는 이자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맥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실질 화폐 수요는 실질 국민소득과 명목 이자율의 함수이다. 이 실질 국민소득과 명목 이자율의 함수이다. 뭐 케인즈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케인즈는요. 이렇게 돼서 이제 화폐, 금융자산에서 화폐를 어떻게 보유합니까? 라고 하면 화폐 수요 유동성 선호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Y랑 R이다. 이렇게 됩니다. 고전학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전학파는 이자율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득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자율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통화량의 변동이 이자율 변동을 통해서 그렇죠.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총수에 영향을 미쳐요. 이거 ISLM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폐의 소득 유통 속도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맞아요. 소득 유통 속도 같은 게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게 바로 고전학파고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로 케인즈학파의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죠. 자, 다음에 500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난이도 상으로 한 거는 뭐냐면 이 케인즈와 그냥 일반적인 화폐 수요 이론에서 고전학파는 케인즈학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딱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리드만이라든가 이건 신화폐 수량설이니까 고전학파 얘기고요. 보몰, 토빈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이도 상으로 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문제가 다음 중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은요. 가나 다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색깔을 바꿔야겠네. 가번. 케인즈에 따르면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고전학파는 이자율에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 근데 케인즈는 이자율에 영향 받아요. 이자율 보고 내가 화폐를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채권을 우리가 수요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 맞습니다. 다음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극단적으로 민감할 경우 이거예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극단적으로 민감할 경우 고전학파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영향 안 받는다고 그랬죠. 다시 정리할게요. 고전학파는 뭐라고요? 화폐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이거 하나만 있는 거죠. 케인즈학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화폐 수요가 소득이 영향을 받거나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자율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극단적으로 민감하면 통화정책 이거는 명목 GDP에 아무런 그쵸? 얘가 뭐라고요? 유동성 함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퀴디티가 트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통화정책은요. 명목 국민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통화정책을 변화시키는 게 아무 효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LM 곡선을 우측 이동시켜도 LM이 수평이므로 LM을 우측 이동시키는 것은 LM을 우측 이동은 아무 효과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답은 프리드만은 이자율의 화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자율이 화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틀려. 영향을 미쳐요. 근데 큰 일이잖아. 큰. 그쵸?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화폐 수요는 기타 이런 것들의 등등등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멀과 토비는 보멀은요. 거래역 등급 화폐 수요에다가 우리가 거래 비용뿐만 아니라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거래를 위해서 우리가 현금을 보유할 때 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게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유통 속도는 같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거래역 등급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요거는 그 자체를 막 식으로 해서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암기하시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그치고 최근에 잘 출제는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 이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소득효과랑 대체효과 우리 봤었잖아. 우리가 이자율이 변화했을 때 대체효과랑 소득효과를 보면 미시경제학으로 보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거와 미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상식의 통환의 효과가 뭐야? 대체효과잖아요. 대체효과. 대체효과는 상식의 통환의 효과이기 때문에 대체효과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화폐 보유에 대한 그게 수요가 감소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체효과는 약간 상식 효과야. 소득 효과는 뭐야? 삐딱 효과. 그러면 우리가 전에 이자율이 변했을 때 화폐 수요 같은 게 어떻게 변합니까? 하면은 소득 효과는 예, 맞아요. 이게 소득 효과는 삐딱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기펜제라든가 이런 것도 뭐 정상제냐 열등제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 것처럼 대체 효과만 진실이고 소득 효과는 삐딱선이 효과를 타게 된다. 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아시죠? 여기서 더 보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 효과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멀토빈에 따르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범위가 아닙니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하시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보멀의 화폐 수요로는요. 우리가 식으로 정리하면 결론만 암기하시면 화폐 수요는 소득에 대해서 국민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Y가 들어가요. 이자율은 이제 분모에 들어가고 거래 비용 같은 게 좀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Y에 비례하긴 하는데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많이 필요하긴 하는데 이게 루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 화폐는 그보다 더 적게 있어도 된다. 보유해도 된다.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미시에서 봤을 때 범위의 경제는 골고루 보유했을 때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고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뒤에 것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건데 난이도는 상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그냥 그 자체로 머릿속에 암기해 주세요. 보멀? 거래역 등급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냥 마이너스. 토빈의 포트폴리오 모형?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자율의 마이너스다 얘기했는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에 대해서 화폐와 현금 보유 비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때 맞습니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나눠서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피셔 효과와 이자율 결정 나와 있는데 피셔 효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자,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명목 이자율은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물가 상승률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노미널이야. 명목 이자율이고요. 얘가 실질 이자율입니다. 실질 이자율입니다. 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피셔 효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단계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요. 얘가 바로바로 반영을 잘 못해요. 얘가 10% 올라갔는데 얘가 한 4% 마냥 올라갔어요. 그럼 실질은 어떻게 돼요? 6%만큼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먼델 토빈 효과에서 저는 먼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게 아니고요.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올라갔을 때 얘가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그럼 얘가 이제 고정돼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피셔 효과, 피셔 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먼토 효과는 단기에 케인즈 학파에 가까운 얘기가 되고요. 피셔 효과는 장기에 고전 학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501번인데요. 난이도 상으로 했어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주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풀 수 있겠어요? 화폐 수량설과 피셔 방정식이 성립하고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할 때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통화 증가율, 명목 이자율이 주어져 있다면 실질 이자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못하겠어. 맞아요.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예, 답이 여기 7%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화폐 수량설이 뭔지 아셔야죠. MV는 PY. MV는 PY. 네, 이해되시죠? 피셔 방정식이 뭔지 아셔야죠. 피셔 방정식이. 뭐예요? 그렇지.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기대 물가 상승률인데 기대한 게 나중에 실제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니까 그냥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요거를요 우리가 변화율로 나타내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의 변화율 더하기 유통속도의 변화율 얘는 여기 물가 상승률 더하기 국민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유통속도는 일정하되 유통속도가 일정 얘가 일정하대요. 이거 기계적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스타일을 암기를 해 두세요. 자, 경제에서 실질 경제 성장률이 3%야. 실질 경제 성장률이 3%입니다. 3%. 자, 통화 증가율이 6%야. 통화 증가율이 6%야. 6%.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얼마야? 얘는. 얘 얼마야, 얘? 구할 수 있지. 3%라는 거 알잖아요. 이 3%가 바로 얘가 3%랑 똑같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얘가 3%이기 때문에 얘가 3%가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요거 명목 이자율이 10%래. 명목 이자율이 10%래. 그럼 실질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얘가 바로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3%니까 실질 이자율은 7%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 값을 구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주어진 정보, 유통속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MV는 PY 요거식 있잖아요. 화폐 수량설.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게 안 떠오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여기 또 비슷한 문제가 됩니다. 현재 이거는 507번 문제고요. 난이도 중으로 해놨는데 현재 명목 이자율이 0%고요. 그 이하로 하락할 수 없대. 그러니까 이게 제로 바운드라는 표현을 써요. 명목 이자율을 밑으로 0보다 낮게 낮춘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1%로 하락할 경우에 자, 우리 파이가요. 1%만큼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가 상승률이 1%만큼 하락했다. 그랬을 때 실질 이자율과 국민소득은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걸 클루로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될까요? 약간 피셔 가설이라는 걸 보셔야 돼. 인플레이션율과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이거는 피셔 방정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피셔 가설에 입각한 식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물가 상승률 요게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1% 하락했습니다. 근데 명목 이자율은 얘가 제로에서 더 이상 변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그쵸?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얘는 올라가요. 1%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요. 1% 상승하게 되니까 여기 국민소득은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의 위축이 된다고. 투자가 위축돼요. 그러면 국민소득은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6번째로요. 채권의 가격과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쪽은 약간 너무 양이 볼륨이 많아요. 근데 중요하다라고 보다는 이제 화폐금융론 파트에서 많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인즈 경제를 기반으로 한 거시경제학에서는요. 채권 시장이 하나만 있다 그렇게 상정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문제만 한번 보세요. 512번에 보시면 난이도 중으로 해놨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경기가 회복하고 있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어떤 A국이 존재하는 금융상품의 기대 수익률이야. 여러분, 수익률이 높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경제가 좀 좋아진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 높아질 것 같으면 투자에 대해서 내가 남는 게 있겠군, 뭔가 장사가 잘 되겠군,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기대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요. 1번이 제일 높고 2번,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그때 국고채, 주식, 회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높은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뭔가 그 하이 리스크가 하이 리턴이라는 거 아십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고위험일 때 고수익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장 해당하는 게 뭐에 해당합니까? 라고 하면요. 주식이 거기에 바로 해당하는 거지.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이 되게 높고 경기가 안 좋으면 팍 떨어져요. 근데 반면에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인 경우에는 수익률이 그다지 높진 않아. 그렇지만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높고요.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 대신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위험이 크다라는 거예요. 커서 위험하지만 위험하나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다음 이제 회사채, 그 다음 국고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요. 채권 관련해 가지고는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공부 준비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로 제가 범위를 정해 드렸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혹시 뭐 준비하는 시험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좀 더 강조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질문 올리시거나 제가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 잘 해주시고요. 이쪽 파트가 굉장히 잘못 공부하면 막 산으로 가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막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화폐 공급 공식, 화폐 수요, 화폐 수량설과 케인즈 학파의 유동성 선호설 그걸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